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전해드리는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한 가지 단신과 두 가지 메인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가지 소식은 우리 한반도가 있는 서태평양 지역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다른 한 가지 소식은 러시아가 또 러시아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먼저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3월 1일 한 가지 의미심장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미사일일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대한 폭격기는 현재 괌에 배치되어 있는 B-52 전략폭격기고요. 이 폭격기 파일런에 장착되어 있는 이 미사일, 개발이 취소된 AGM-183A, 일명 에로우라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미군은 이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폭격기 타스크포스에 파견되어 있는 이 장병들이 극초음속 무기에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만 밝혔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미사일 탄두 부분에 있는 노란색 띠입니다. 미군의 폭발물 관리 기준을 보면은 실탄, 그러니까 실제 탄두가 장착되어 있는 미사일이나 폭탄의 외피에는 이렇게 노란색 밴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폭격기에 배치되어 있는 이 에로우 미사일은 실제 탄두가 장착된 실탄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 에로우 프로그램은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올해 예산안에 추가 예산 반영에 실패함으로써 결국에는 개발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극초음속 공기흡입형 미사일이라고 해서 HACM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고 있는데, 사실 이 HACM하고 이 에로우하고는 넘을 수 없는 차원의 벽, 소위 말하는 넘사벽이라고 하죠. 엄청난 성능 격차가 있습니다. 이 에로우 미사일은 추정 사거리가 1700에서 2000km 이상, 어떤 자료에 따르면 3000km 정도로 보는 자료도 있는데, 엄청난 사거리와 더불어서 마하 20이라는 정말 ICBM급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B-52 폭격기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중국이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그 어떤 방어 무기로도 이것을 요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개발이 분명히 중단됐고 프로토타입 몇 개만 만들어졌는데 그 실탄이 다른 곳도 아니고 전진작전기지인 괌에 배치됐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지난해 편성해놨던 에로우 관련된 예산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어서 미공군은 앞으로도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몇 번의 실험을 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폐기가 확정된 사업에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실험을 한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이 에로우 미사일의 개발과 전력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메인 뉴스입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수리를 했던 랴오닝 항모를 다시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갑판 위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 발견됐습니다. 실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던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이 장기간의 개장 공사를 마치고 바다로 나왔습니다. 함재기를 교체하고 전력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것 같은데 그 조합이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중국이 구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구입해 개수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이 2월 29일 6개월에 걸친 개장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을 시작한 사실이 현지 오신트 소식통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 랴오닝성 다롄 해군조선소에 입고된 랴오닝함은 비행갑판은 물론 아일랜드와 내부 경납고까지 대대적인 개장 공사를 받았는데요. 공사를 통해 일부 통신 장비와 레이더가 교체되고 비행갑판도 다시 코팅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식별됐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비행갑판 프라이머 코팅 중 얹어진 신형 함재기 목업이었습니다. 당초 랴오닝은 러시아의 소위 33 시제기를 복제한 J-25를 주력 함재기로 운용했는데요. 이번에 출항한 랴오닝 비행갑판에는 새로운 함재기 2대의 목업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후방 비행갑판에 주기된 함재기는 복좌기로 개조된 J-15와 스텔스 전투기 FC-31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상에서 식별된 기존의 개조 기체와 다소 다른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식별됐습니다. 개조된 J-15는 복좌기였고 기체에 그 어떤 부대 마크나 기체 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는 해당 기체가 신규 출고되어 아직 정식 부대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형식의 J-15, 즉 그동안 개발이 진행되어 오던 J-15 기반 함재 전자전 공격기일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FC-31 역시 육상에서 식별된 기체들과 달리 수직 미익의 형상이 다소 달라진 모습이 식별되고 있는데요.
물론 해당 기체는 모겁이지만 실제 함재형 FC-31의 수직미익의 형상이 이번 발견된 모겁과 같은 형태로 바뀌었다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상당히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랴오닝 항모가 기존의 구형 J-15 전투기 중심의 함재기 편성에서 벗어나 FC-31 기반 스텔스 전투기와 J-15 기반 전자전기 중심으로 전력을 재정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존 랴오닝 항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개장 랴오닝 항모의 북해함대 복귀, 우리 군도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2012년에 이 랴오닝 항모를 실전에 배치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이 항공모함이 본격적인 실전용은 아닐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함 자체의 노후 그리고 피로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고 탑재하고 있는 항공기 역시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은 항공기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원래는 수호이 33을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러시아가 이것을 판매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수호이 27 SK 전투기 면허 생산, 그 다음에 중국의 불법 복제 문제를 놓고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접촉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남아있었던 수호이 33의 시제기 T-10K3를 갖고 와서 그것을 재설계해서 J-15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갖고 오지 못해서 그 당시에 불법으로 만들고 있었던 수호이 27 SK, 즉 J-11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갖고 와서 갖다 붙여버리는 초유의 소위 말하는 삽질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항공기들이 추락했고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에서도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대규 한 명이 추락사고를 겪고 나서 거의 2년 만에 극적으로 복귀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항공기 자체의 결함이었고 이 조사 결과에서는 비행 제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엔진에도 굉장히 큰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결국에는 J-15는 못 쓸 전투기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중국이 이 엔진 개발, 특히 전투기 엔진 개발에만 25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라고 하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현재 지금 생산되고 있는 WS-10B 이후의 엔진들은 어느 정도 추력과 신뢰성 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J-15 전투기 제약이 굉장히 많죠. 기본적으로 플랭커 계열이기 때문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이 말인즉슨 원거리에서 탐지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전자장비라든가 무장도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중국은 이 J-15를 한번 대대적으로 개량을 합니다.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갈아엎고 항공 전자장비도 전부 다 바꿨죠.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미 해군의 F-35C에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FC-31, 즉 수출용 전투기인 FC-31을 J-31 또는 J-35라는 명칭을 붙여서 함재기로 도입하는 방안을 수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랴오닝 항모에 이 목업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두 가지 함재기, 이것의 조합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랴오닝도 미 해군과 유사한 함재기 운영 형태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 해군이 지금 현재 슈퍼호넷, F-35C 그리고 호넷 기반의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를 주력 함재기로 사용을 하고 있죠. 전자전기가 적의 방공망이라든가 적 전투기들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면 그 이후에 스텔스 전투기나 슈퍼호넷 전투기들이 가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J-15 기반의 전자전기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함재기로 얹어서 전자전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스텔스 전투기로 구성되어 있는 함재 전투기 편대를 보내서 전투를 한다. 이런 교리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랴오닝 항공모함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랴오닝 항공모함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J-15 전투기가 최대 24대, 통상적으로는 12대 정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 FC-31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더 많은 수량의 함재 전투기가 들어갈 것이고요. 또 이것을 백업하는 전자전기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항공모함, 북해함대니까 주로 서해에서 운용이 되겠죠. 이 항모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 해군이 될 겁니다. 우리 이 함대 최근에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특히 방공 분야에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 중국의 이 신형 항공모함 함재기에 대응해서 함대 방공 체계를 좀 강화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또 러시아했다. 이런 말을 제 서두에 드렸는데 정말 또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에서는 왜 잊을만 하면 이런 사고들이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간의 우스갯소리로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은 여성보다 12세 이상 짧고 최근에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남성들 사이에 팽배한 소위 마초 문화가 그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급증하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핵심 방공 자산으로 러시아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판치르 S1 야전 방공 시스템이 작전 지역으로 이동 중 전복됐다고 러시아 현지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3월 1일 리포트했습니다. 흑해 연안의 도시이자 지난 2014년 동계올림픽이 열리기도 했던 크라스노다르주 소치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소치 시내 마마이카강 다리 인근을 지나던 호송대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사고를 낸 판치르 S1은 다리 및 도로에서 빠져나와 거의 직각으로 꺾이는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그대로 전복됐습니다. 판치르 S1은 카마즈 6560 트럭에 레이더와 미사일, 기관포와 통제 스테이션을 하나로 묶은 모듈을 얹어 무게중심이 대단히 높은 차량인데요. 무게중심이 높은 차량은 회전 시 전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속이 필수지만 이 판치르의 운전자는 과감하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결국 판치르 S1은 전복돼서 손상되고 한참 후에 출동한 대형 크레인에 의해 회수됐는데요. 차체가 넘어지면서 민감한 레이더 모듈이 파괴돼 공장 입고와 장기간의 수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매년 여러 차례의 장비 전복 사고가 발생해 전차부터 S400 방공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장비들이 파괴되고 있는데요. 커브길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풀악셀을 밟고 있는 러시아 장병들. 군 기강이라는 것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소치 시내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이 짧은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은 다리 밑에 순찰차가 하나 나오죠. 컨보이를 붙고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이 지나가고 나서 곧바로 판치르 S1이 나옵니다. 근데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이 판치르 S1 그리고 그 뒤에도 컨보이 붙어 있는 순찰차가 있는데 순찰차는 감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판치르와 거리가 멀어지죠. 그런데 판치르는 감속하지 않고 되려 가속을 해서 우회전을 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혹은 악셀을 밟아서 속도를 높이면서 코너를 도는 것, 우리가 드리프트라고 하죠. 레이싱 경기에서나 볼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기술인데 일반 차량도 잘못하면 엎어지는 그런 짓을 굉장히 무게중심이 높고 한 대에 150억 원이 넘는 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전복됐고 충격파가 굉장히 컸나 봅니다. 미사일 튜브하고 레이더, 기관포 부분이 출렁출렁 거리는 걸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사고로 인해서 이 판치르 S1은 공장에 입고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장기간에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운전병은 굉장히 높은 징계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희 신인균의 국방TV와 군사TV를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저희가 가끔씩 이 두 개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상천외한 사건들을 여러 차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작년 4월이었죠. 크림반도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을 때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수의 S400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이 S400 방공 시스템이 굉장히 귀중한 상황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코너를 돌다가 이 S400의 미사일 발사 차량이 도로 옆에 있는 뚝방길 옆으로 전복돼서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있었던 미사일은 대파가 됐고요. 이 차량도 러시아로 후송됐습니다. 제일 황당했던 상황은 사할린에서 벌어진 저희가 예전에 국방TV에서 알려드렸던 상황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T-80 전차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지면에 이렇게 딱 놓여져 있죠.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이 T-80 전차를 싣고 있던 트레일러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커브를 돌다가 관성에 의해서 이 트레일러 위에 얹어져 있었던 T-80 전차가 그대로 튕겨져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트레일러 위에다가 차량을 얹게 되면은 강철 와이어 같은 걸로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데 이 수송 트레일러의 운전자는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전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마치 물수제비 튀기듯이 도로에서 통통통 튕겨서 뒤집어서 도로를 막았고요. 이것 때문에 이 주변 일대 교통이 한동안 마비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보드카를 잔뜩 마시고 장갑차를 탄 상태에서 자기네 공군기지로 돌진해서 담벼락을 부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보드카를 잔뜩 마신 상태에서 개인의 관용차를 몰고 활주로 안에 들어가서 전투기의 엔진룸을 들이박는 그런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마초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드리프트하고 술 먹고 운전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 러시아의 강한 척하는 그 남성들의 마초 문화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판치르를 엎었던 바로 그 운전병, 아마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부디 이런 사고가 러시아군 전후방 각지에서 인명피해만 일어나지 않고 장비만 파괴되는 형식으로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